로엘 회계법인 손한석 회계사님을 모시고 해외 합작법인 설립 시에 정말 중요한 주제죠. 회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회계와 관련된 인사라든지 인건비, 이전 가격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럼 로엘 회계법인 손한석 회계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엘 회계법인의 손한석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해외 합작법인 설립과 운영 관련해서 세무적으로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해외 직접 투자 신고입니다. 이 부분 이제 합작법인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합작법인의 지분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이제 이런 경우를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직접 투자 시에는 외환거래법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 해외 직접 투자 미신고의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게 되는데요. 과태료는 한 1억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란 외환거래법에서 몇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아마 합작법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투자 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매매 계약의 체결, 그다음에 공동 연구 개발 또는 해외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 등의 관계를 수립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해외 직접 투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따라서 이미 투자한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도 해외 직접 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설립된 해외 현지 법인의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여로 대보 투자하는 경우도 해외 직접 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해외 직접 투자 신고는 세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합작법인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을 많이 누락을 하셔가지고 과태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가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가격이라는 정의를 보시면은 특수관계인 간 재화, 용역, 금전 등의 거래 가격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전 가격 세제입니다.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 가격을 이탈하는 거래에 대해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전 가격 세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요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율이 낮은 쪽에는 이익을 많이 잡히게 거래 구조를 짜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세율이 낮은 쪽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구조를 짜고, 반대로 세율이 높은 쪽에는 이익이 적게 잡히도록 구조를 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국적 기업의 전체적인 세부담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를 이용해서 국가별 세율 차이, 요거를 이용해서 소득을 분배하고 전 세계적으로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각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율이 높은 쪽에 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하게 되면은 그 국가의 세수는 감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는 이런 거래를 막고자 각국마다 이전 가격 세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살펴보셨으면은 정상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관계자 사이들은 어차피 한 그룹이기 때문에 이익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비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서로 이익이 상반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아마 정상한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 가격을 적용을 해서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겠다. 요게 바로 이전 가격 세제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는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기재를 해놨습니다. 먼저 일방이 타방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는 경우 특수관계로 봅니다. 다음으로 일방의 임원 등이 타방의 임원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타방이 사업 활동의 50% 이상을 일방에 의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특수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예시일 뿐이고 특수관계 실제 범위는 더 넓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를 하실 때 그 특수관계를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이전 가격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내와 국외 거래가 있는데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도메스틱 T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한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오른쪽에 있는 크로스보더 T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 가격 세제가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하나 들어서 이 이전 가격에 대한 과세 위험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매출액 1000이 발생을 하게 되면 쭉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24.2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특수관계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매출액이 매출 원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계산했을 때 법인세가 12.5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 국외 국가에서 저 매출원가 1000원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을 벗어나서 그 가격을 인정 못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보시면 정상 영업이익 90이라고 있습니다. 국외 그 윗부분에 영업이익이 50이 돼 있었는데 그 국외 국가에서는 정상 영업이익이 90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밑에 소득 조정이 40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중과세가 되는데요. 먼저 그 소득 조정 40 부분을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정 후 매출 원가는 960이 되겠고 추납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10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한국에서는 매출액 1000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국외 국가에서 매출 원가가 그만큼 인정이 되지 않고 40만큼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저 40 부분에 대해서는 국외에서도 재차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가격의 중요성이 나오는데요. 저렇게 이전 가격 조정이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 보시면 막대한 이익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전 가격 과세에 따른 국가 간 이중 과세 발생,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40원 그 부분이 이중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TP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뭐 재화 이런 유형 자산에 대해서 주로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유형 자산뿐만 아니고 무형 자산이나 서비스 거래 등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수취했느냐 그런 부분을 봐서 조사를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국 과세 당국 대응에 대한 경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TP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외에 특수관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국가에서도 그 상대국 과세 당국을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화거래뿐만 아니라 뭐 로열티, 경영자문료, 지급보증, 해외 대여금, 이자율 등에 대해서도 이전 가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합작법인을 하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적용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거나 기술 제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 또는 로열티를 적정하게 수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증빙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소득 조작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 당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법인이 본사 소유 브랜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브랜드 로열티를 적정하게 수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합작 법인의 경영 지원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 본사에서는 그에 대한 경영 자문료를 적정하게 수취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본사가 개발한 IT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사용 대가 역시 적정하게 수취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해외 법인의 지급 보증을 제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대가를 수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보증이란 요경의 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급 보증 수수료를 적정하게 수취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대여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역시 당연히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보면은 대전제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하면 특수관계자 사이라도 적정한 대가를 수취해야 된다. 요 점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직원 해외 파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규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법인의 소득 계산을 위한 송금, 회계적으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 해외 파견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을 잠깐 살펴보시면 합작법인이 설립되면 해외 현지에 주재원을 파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해외 주재원이 근로소득을 받게 될 건데 급여를 받게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세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해외 현지에 그 급여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국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비록 국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속적 인적 용역 소득, 그러니까 고용돼서 용역을 제공했을 때 과세 기준이 현지 세법에 예를 들어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겠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국가에서는 그 해당 주재원을 그 국가의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해외 파견 근무자의 급여뿐만 아니라 그 직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국내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면 이 근로자가 국내에서 당연히 국내에서도 그 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대신 그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라는 걸 통해서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근로소득 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4대 보험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사회보장세 등이 그 국가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부수되는 다른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조금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주재원 급여의 부담 주체 결정 필요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 조사가 나오면 항상 보는 부분이고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유의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해외 주재원 급여 등을 본사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면은
본사와의 업무 유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와 자료를 구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근로자는 비록 이제 한국에서 급여를 주고 있지만 이 근로자의 업무 자체가 본사 업무가 아니고 해외 현지 법인 고유의 업무다라고 하면은 한국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이 급여가 한국 본사의 업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송금을 인정 안 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과 한국 본사는 분명히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법인으로 보고 아무리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재원이 제공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 요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로 파견 나가시면은 합작법인 관리 업무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경영 지도나 감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부분은 한국의 본사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재원이 그런 업무가 아닌 정말 해외 현지 법인 업무 그 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재원의 인건비는 해외 현지 법인이 부담을 해야지 한국 본사에서 부담할 성질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잘 구비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4대 보험 때문에 본사에서 급여를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럴 건데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국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신다라고 하면은 해외 법인으로부터 그 급여를 정산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원은 해외 현지 법인 그 자체의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부담은 해외 현지 법인이 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급 자체를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천징수 및 외국납부세 공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먼저 외국납부세 공제 규정을 보시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 공제할 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밑에 유의사항을 먼저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 간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전부 발행되기 때문에 굳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소득을 지급받은 쪽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내국법인 간 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정 때문에 국외법인에 지급하면서도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는데요. 이 원천징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소득을 한번 지급받고 나면은 법인세 소득도 안 하기 때문에 과세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의무 규정을 둬서 소득을 지급할 때 아예 세금을 떼고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두 가지가 있는데 예납적 원천징수는 저희 잘 아시는 아마 연말정산 같은 경우가 예납적 원천징수일 것입니다. 뭐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일정 부분을 떼지만 1년에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2월에 전체적인 소득을 가지고 재계산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소득세를 떼는 것은 예납적으로 떼는 것에 불과해서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급하면 끝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떼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납적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원천세 등을 납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외국납부세 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 세법에서 외국납부세 공제 규정을 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현지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법인 입장에서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 번 과세된 소득이 다시 국내에서 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소득에 대해서 두 번이 과세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 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일정 세금을 납부하셨다면은 한국 법인세 계산할 때는 당연히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해외에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 공제를 위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법인세 신고할 때는 이 영수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산할 때만 넣으면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세무조사가 나와서 외국납부세 공제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세관청은 반드시 그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수증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비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조사 때 추징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영수증 등은 잘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외국납부세 공제를 허용하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서 법에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는 뭐 10원이 원천징수가 돼야 되는데 30원이 원천징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10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당하게 원천징수된 20원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베트남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베트남의 외국인 계약자세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외국인 계약자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과세를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베트남 과세 당국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다 과세를 해가지고 실제로 납부는 했지만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제는 받지 못하고 이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에서 원천징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역시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상대국에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뭐 기술 육성 등을 위해서 특정한 기업에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원래 납부할 법인세를 감면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납부할 법인세가 10이었는데 이 부분을 감면을 해주면 납부세액이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없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공제를 안 해주게 되면은 그 해외에서 감면 혜택 부여한 것이 다 추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10원을 낸 것으로 간주를 해서 한국에서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법인세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간접, 간주가 있는데요. 직접은 대표적인 게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그 해외 법인에서 한국 본사로 대금을 보낼 때 바로 일정 부분을 띄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직접 외국납부 세액이라고 하고요. 간접 외국납부 세액은 한국에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현지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고 법인세 납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납부한 세액을 간접 외국납부 세액이라고 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한국 본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투자한 법인이 낸 거기 때문에 그 세액 역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간접 외국납부 세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주 외국 납부 세액인데 요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감면 혜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면제 받았으나 실제로 납부한 것처럼 취급을 해서 공제를 해주는 그런 세 가지 외국 납부 세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주의할 것은 그겁니다. 한국에서 그 해외 뭐 합작법인에 이렇게 지급을 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겠고요. 외국에서 그 세액을 납부하신 게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소자본 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적용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업이 커지면서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조달 비용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지분 투자로 가시겠지만 지분이 아니고 그 대여의 형태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 조달 비용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과세 원칙을 살펴보면 지분증권의 대가로 지급받는 배당 그리고 이 부분은 소득 계산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다 차감하고 세금까지 납부하고 난 그 마지막 그 소득을 그냥 분배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소득 계산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채무증권의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는 사업상 송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국제적으로 플래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세율국에서는 이자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해도 과세되는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이자 소득을 많이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세율 국가에 있어서는 이자 비용을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비용을 인정받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원천지국에서 세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자본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과소자본 세제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검토 사항을 잠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각국의 과세 당국은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기업의 과다 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과소자본 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차입금이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를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줌으로써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구조를 잘못 짜면은 투자국의 신캡 이제 보시면은 과소자본 세제를 영어로는 신캡이라고 보통 줄여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쪽에서는 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다 납부하게 되는데 이 투자국 쪽에서는 요 과소자본 세제 규정이 적용되면은 이자가 부인되기 때문에 그 부인되는 금액만큼 양국에서 과세가 되는 그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작법인이나 설립하고 하실 때 자금 조달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본과 부채 비율까지 한꺼번에 검토를 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 간주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합작법인에서는 크게 적용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개념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세 피난처라고 합니다. 조세 피난처를 이 세법에서는 특정 국가 등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세 피난처의 정의를 보시면은 최근 세계 사업연도 법인의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 피난처라고 부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취지가 뭐냐면 이런 조세 피난처의 법인을 두고 계속 유보를 해놓음으로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실제로 배당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당 받은 걸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입니다. 그래서 CFC룰 관련 유의사항을 보시면 먼저 해외 법인의 과거 3년 평균 부담세율이 15% 이하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특정 외국 법인이 특정 국가에 사무소,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보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CFC 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투자해서 사업 활동을 활발히 하면은 그것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취지고요. 이 규정에서 제재를 하는 것은 껍데기만 세워놓고 자본을 유보시킴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 CFC 룰은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개인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지분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으셔도 이 규정에 따라서 배당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좀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질문을 받고 대표님들 필요하신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코로나 때문에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조금 빨리 끝난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